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세계 1위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붕괴되었을까요? 1980년대까지 한국보다 3배나 잘 살던 나라가 2026년에 들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된 이유는 자원의 저주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환율 100만 배 폭락, 인플레이션 물가 13만 % 상승, 국민 70%가 절대 빈곤자로 추락.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의 이론으로 보는 남미 베네수엘라의 극단적 추락 원인과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4일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생포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했어요. 세계 1위 석유 부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죠. 이건 현대 역사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직접 통치한다는 건 그 나라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과거를 아시나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1980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800달러였고 같은 시기 한국은 약 1,860달러에 불과했어요. 베네수엘라가 한국보다 거의 3배 이상 잘 살았던 거지요. 자동차 보유량도 많았고 주거 아파트도 좋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남미의 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40년 사이에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세계 1위 석유 부국이 어떻게 미국의 직접 통치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말이에요. 자원은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데 왜 경제는 박살났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징조입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자원의 저주라는 경제 현상을 통해 설명해 보겠어요. 자원의 저주란 뭘까요? 1995년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앤드류 워너의 연구에 따르면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보다 경제 성장이 더딘 역설적 현상을 말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정확히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단순한 남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경고입니다. 한국은 왜 베네수엘라와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40년 추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정말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직전 세계 석유 가격은 배럴당 2.9달러 2.9였어요. 그 이후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시대죠. 베네수엘라는 이 호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린 나라 중 하나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능가하는 세계 2위 석유 부국이었거든요. 현재 기술로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만 해도 3천억 배럴 이상이라니 말이에요.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약 20%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석유 수익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정부는 석유 수출로 들어오는 외화를 마음껏 썼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올리는 데 투자했고, 인프라를 건설했고, 교육과 의료비에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갔지요. 우루과이나 칠레 같은 남미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정도였고요. 베네수엘라의 프로야구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자본면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야구 인재들이 베네수엘라로 몰려들었습니다. 최고의 봉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영구적으로 부유할 거라고 믿었어요. 석유는 계속 나올 거고 석유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호황이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정부는 석유로 들어오는 돈을 마음껏 쓰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까지를
베네수엘라의 최고 전성기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국민들도 이 석유 달러에 취하게 됩니다. 누가 제조업 같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석유 산업에 종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으면 풍족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모두가 석유의 축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던 거죠.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오히려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들보다 경제 성장이 더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석유로 엄청난 외화가 들어오면서 정부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굳이 제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힘들게 공장을 짓느냐? 왜 그런 곳에서 노동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석유만 팔면 돈이 들어온다고 믿은 거지요.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국제무역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화가 계속 흘러들어오니까 외환 관리는 점점 더 허술해집니다. 국가가 외화 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영 기업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정부가 계속 정책 자금이다 뭐다 해서 지원했으니까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실적이 나빠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부정부패였죠. 지식의 공유를 추구하는 나무위키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자원의 저주라기보다는 부정부패, 기형적 산업 구조, 그리고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해요. 석유 수익이 특정 세력의 주머니에서만 관리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경제 구조는 점점 더 취약해지는 거죠. 오직 석유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여타 제조업은 사라지고 기술력은 낙후되고 국영기업들은 무능해졌습니다. 식량을 조달할 농업도 발전하지 못했죠. 왜 굳이 힘들여 농사일을 할까요? 석유판 돈으로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면 되니까요. 2006년 차베스 정부는 석유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고 외국 기업과의 상호 존중 협정을 강제로 재협상하여 외국 자본의 이탈을 초래했어요. 이는 석유 산업 자체에 대한 자해 행위로 이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자원의 저주입니다. 풍부한 자원이 오히려 경제를 경직시키고 산업 다각화를 방해하고 기술 발전을 막은 거예요. 이것이 1980년대부터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석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 외화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의 월급도 깎였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점점 더 가난해졌죠.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운이 좋았습니다. 회생의 기회는 찾아온 겁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잠자고 있던 중국의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어요. 그 바람에 석유값이 급등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다시 한번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베네수엘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했어요.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국가라고 부르기도 했죠. 당시 차베스 집권 초기 국내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용이 약 13%에서 2006년에는 40%까지 상승했어요. 국민들은 다시 한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석유는 영구적인 자산이라고 또 믿은 거지요. 차베스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는 돈 걱정 없을 것 같아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도 건설하고 복지 정책도 확대했어요. 마치 1970년대의 영광이 3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행동한 거죠. 이를 제2의 베네수엘라 전성기라고 평가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호황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수압 파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석유 채굴이 쉬워진 거예요. 미국이 셰일유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석유 공급량이 늘어났고요.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했어요. 배럴당 $100를 넘던 가격이
$50, $40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이번에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조업도, 기술력도, 산업 다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농업도 여전히 발전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유가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석유 판매고와 달리 원유 생산량은 시간이 갈수록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뭐가 벌어졌을까요?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자원의 저주가 극명하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지요. 가장 먼저 환율이 폭락했습니다. 환율 폭락의 속도는 정말 극심했어요. 2012년 8월 달러당 10볼리바르 푸에르테에서 시작했던 환율이 불과 5개월 만에 20만 볼리바르까지 치솟았거든요. 암시장 환율 기준으로 1달러당 26만 볼리바르까지 환율이 폭락하는데 불과 5개월도 걸리지 않았다니까요. 불과 반년 사이에 볼리바르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 거지요. 환율 폭락의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과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했거든요. 석유만 팔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조업도 농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외화가 떨어지니까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물가가 폭등했어요. 2016년 IMF 보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 159%, 2016년 20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016년 481%까지 올라갔거든요. 나중에는 월간 인플레이션이 13만 %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말 세계사적으로 전례 없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었어요. 2018년 2월에 이르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지폐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외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걸 팔고도 되려 이득을 얻을 정도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가치 하락은 심각했던 거죠. 2018년 미국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게임머니보다 낮아졌다고 보도했어요. 애들이 노는 게임머니보다도 못한 화폐를 손에 들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어요. 약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한창 먹어야 할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요.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1인당 평균 열량 섭취량은 2120kcal로 세계 171개국 중 162위 수준이었어요. 학교도 폐쇄되었고 전기 부족으로 수도도 끊겼어요. 2018년에는 베네수엘라의 공식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베네수엘라의 채무 상황이 국가 부도 상태에 도달했다고 발표했거든요. 2021년 10월 1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00만 대 1의 디노메이션으로 화폐를 개혁하여 자릿수를 6개 줄인 거죠. 새 통화인 볼리바르 디지털 도입되었고 초기에는 1달러에 4볼리바르로 책정되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2022년에는 달러 대비 볼리바르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1달러당 82만 볼리바르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화폐 개혁 후에 등장한 새 화폐마저 빠르게 가치를 상실했던 거죠. 2022년 3월 독립기구 후베네수엘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1970만 명에 이르는 베네수엘라 인구가 빈곤선 아래에 위치했어요. 이는 약 2800만 명 정도인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국민들은 살기 위해 탈출을 선택했고요.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3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2015년 이후로 무려 300만 명이 인근 국가로 떠났거든요. 10명 중 1명이 나라를 버린 거지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칠레 등지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난민 신세가 되었어요.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도 자동차도 사업도 모두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경제 위기가 심해지니까 정치적 혼란도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되는 경제 위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권 세력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집권 세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다각화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오래 걸리는 일들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미봉책만 반복했어요. 임기를 연장하고 통화를 남발하고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었죠. 결국 2019년에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정통성을 주장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마두로 현 대통령과 야당의 대선 후보가 각각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국제사회도 어떤 정부를 인정해야 할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부에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석유 수출이 제재를 받으니까 외화 유입은 더욱 줄어들었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2023년에는 마두로가 재집권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치안 문제도 개선되긴 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기준으로 공식 환율은 1달러에 33바르 디지털까지 개선되었어요. 2024년에는 베네수엘라가 취약국가지수 경고 국가에서도 벗어나면서 완전한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일자리는 없고 인프라는 낡았고 기술은 뒤떨어져 있었거든요. 석유 산업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유 생산량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던 거죠. 단순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다 2026년 2월 3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접수했거든요. 마두로를 생포하고 미국이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건 베네수엘라의 완전한 주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한 번 망가진 나라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실정으로 자초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거죠. 1990년대 경제지리학자 리처드 오티가 처음 명명한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얼마나 극명하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불안해지지 않으신가요? 한국도 혹시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은 석유 같은 풍부한 자연자원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한국의 장점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제조업과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980년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100달러였을 때 한국은 약 1,86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한국보다 거의 3배 이상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천연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인적 자원에 투자했어요. 대학을 짓고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제조업을 발전시켰고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중동 산유국들까지 이제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당당한 회원국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풍부한 석유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낙후와 독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네수엘라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근면함으로 서유럽 수준으로 뛰어오른 한국이 잘 대비된다고 설명한 바 있어요.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해요. 한 시대의 호황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영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석유는 계속 나올 거고 석유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둘째, 산업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한 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너무 위험하거든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어요. 이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설령 반도체 시장이 어려워도 다른 산업이 있고 자동차가 위기를 맞아도 다른 산업이 있거든요. 셋째, 기술 개발과 인적 자원 투자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차이를 만든 요소입니다.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이라는 것을 베네수엘라는 간과했거든요. 더 나아가 한국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일자리 부족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국민의 저축 의욕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자원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거버넌스와 제도적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베네수엘라 같은 함정에 빠질 수는 없겠죠. 결국 자원의 저주는 단순히 자원이 많은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미래를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가의 문제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엄청난 자산을 낭비했습니다. 정치권과 결탁한 석유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석유 산업에만 의존한 기형적 산업 구조,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자원이 아니라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 선택을 계속 현명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돈은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나라의 국격을 만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신청,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